이번 시간에는 자료 수집, 사회복지 조사의 과정 2로 목차를 잡은 자료 수집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아주 인류의 가장 오래된 방법이라고 설명할 때는 관찰법이 있지요. 그래서 이 관찰법을 먼저 1번에 넣습니다. 관찰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관찰, 한자로 보다 보면 감각기관, 그 중에 특히 시각을 이용해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관찰, 이 교재에서는 박스를 보면 인간은 감각기관을 매개로 하여 그 중에 특히 시각을 이용하는 거지요. 어떤 조사 대상에 대하여 알려진 바가 없을 때 그 문제나 주제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하여 대략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하는 사전 예비 조사를 탐색적 조사라고 하는데, 보통 일별한다 우리가 표현하는 것처럼 바로 이런 탐색적 조사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이 바로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관찰법은 탐색적 조사에서 보통 잘 활용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관찰법은 다양한 특징, 장점, 단점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 관찰법은 특징에 보시면 어느 행위가 일어날 때 즉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 즉시 연구나 조사가 가능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위적 조작의 개입 가능성이 적다라는 어찌면 장점 겸 특징을 같이 적었습니다. 또 그러면 장점 쪽이 전 P 두 번째 니은번에 피조사자의 노력이 적게 된다. 면접을 거부하는 피조사자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 또 비읍번에 보면 관찰법 같은 경우 보면은 표현 능력이 부족한 조사 대상자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다. 이런 특징 겸 장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조사하고자 하는 특징이나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바로 이 기다림이라는 문제점이 존재를 합니다. 또 만약에 혹시나 피관찰자나 조사 대상자가 관찰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조작된 자료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그런 문제도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 드러난 관찰 가능한 행동만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조사 대상에 대한 전체 조사는 어렵다라는 것을 바로 디귿번 관찰 대상 전체를 관찰한 것은 불가능하다. 또 그러면 기억번과 같이 연결되겠습니다만은 그 특징이 조사 대상이 조사 대상 행동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점, 그것을 체류라는 단어까지 포함시킨다면 상당히 경제적인 점에서는 불리하다라고 하는 것을 리을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또 관찰법에 많은 경우에 자연관찰과 같은 경우에는 자연적 환경에서 관찰하다 보니까 유생변수를 거의 통제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것도 단점에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관찰법이 자연관찰만 있는 건 아니죠. 인위적 조작을 가해상하는 통제관찰, 소위 실험실법과 같은 통제관찰도 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자연관찰을 중심으로 해서 교재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에 설문지법이 있습니다. 설문지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질문지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질문지법, 설문지법에는 구조적 질문지법, 설문지법과 구조화되지 않은 비구조적 질문지법, 설문지법이 있습니다. 구조화된, 이것은 구조화된, 이 말은 표준화된 이렇게도 바꿔 쓰는데 보통 우리가 객관식을 말합니다. 객관식. 그에 비해서 구조화되지 않은 비표준화된 이렇게 쓴다면은 자유 반응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는 주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설문지법의 장점, 경제성이 높다. 연구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연구자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특히 물론 객관식, 구조화된 질문지법과 같은 경우에는 통계 처리가 용이하지요. 바로 이런, 특히 오늘 OMR 카드를 이용한다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또 회수율이 낮다. 그런가 하면 표현 능력이 낮은 또는 문장 이해 능력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문제점을 같이 나열을 했습니다. 자, 별표하실 것은 설문지를 작성할 때 유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거기 오면 설문지를 작성할 적에 보면은 1번, 2번 보시면 개방형, 배세형을 혼합하되 개방형은 너무 많지 않도록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응답자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들거든요.
또 그러면 질문은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 또 5번의 질문은 되도록 간단해야 된다. 7번에 상호 배타적이하며 포괄적이어야 한다. 또 질문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 말은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된, 유도 질문에서도 오해하시는데 유도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마침 여기 유도 질문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보강을 했습니다만은 유도 질문이나 중첩 질문이나 또는 왜라고 하는 질문이나 부정적인 질문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 한 삼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페이지를 넘어가실까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해서는 안 되는 이중 질문 또는 중첩 질문이라고 하는데 두 가지 하나의 항목에 두 가지의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질문지를 설문지를 만든다면 이중 질문 또는 중첩 질문 또는 유도 질문 어떤 쪽으로 가치 지향적으로 어떤 쪽으로 유도하는 유도 질문 또는 왜라고 하는 질문 또 그러면 13번에 있는 것처럼 부정적인 질문 또는 선동적인 질문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11번을 보세요. 11번에 보시면은 응답자들에게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사실은 질문지, 설문지를 만들 때 깔때기형으로 써야 됩니다. 깔때기형. 그래서 앞에 부분은 주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을 하고 점차 뒤로 가면 갈수록 섬세하고 세분화된 또는 응답자에게 민감한 이런 문제는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11번에 보면은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굳이 지나치게 자세한 응답, 민감한 문제거든요. 민감한 문제는 가능한 한 뒤로 배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편 설문에 대해서는 우편을 이용해서 보통 대인 면접법과 비교를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거기 그 중에 특히 단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거기에 회수율이 낮다. 그렇죠. 요즘 보면은 더욱이나 요즘 같으면은 우편함에 뭐가 꽂혀 있으면 그냥 대략 보죠. 무슨 조사 용지와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폐기 처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고지서마저도 은행의 통신망 이용을 통해서 거의 대부분의 자동이체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고지서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 설문에 회수율이 낮다. 우편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거의 등기 속달 같으면 하루 만에 오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편 설문은 속달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우리나라의 통신 회선의 속도망으로 본다면 지루하지요. 어쨌든 상대적 표현입니다만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다. 피조사자가 불성실하게 응답할 가능성이 있고 중요한 것은 문제는 비읍번. 그야말로 응답자가 응답을 한 것인지 아니면 응답자가 아닌 자가 응답을 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편설문은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면접법. 면접법은 뭐 다 알고 계시죠? 면접법은 그야말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니면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가 서로 간의 면대면 관계 속에서 주로 언어를 매개로 하여 대화지요.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을 돕거나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이런 과정을 면접이라고 하는데 면접에는 구조화된 반구조화든 비구조화된 면접을 하는데 구조화된 면접은 사전 각본을 짜놓고 각본대로 진행하는 것은 구조화된 면접이고 그야말로 많은 임상 경험 있는 사회복지사가 행하는 것처럼 자유, 재량이나 또는 융통성을 무한히 발휘하면서 이끌어가는 것은 비구조화된 면접입니다. 그러나 사전 각본을 짜놨지만은 일부는 사전 각본대로, 일부는 자유 재량 속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반구조화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점은 반응의 진실성을 확인할 수 있고 회수율이 높다. 회수율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면접법이죠. 나는 아무런 대답도 안 했는데요. 그런데 면접법이라고 하는 것은 큰 테두리에서 면접이죠. 다양한 방법을 믹서시킨 종합적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 때문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보면은 투사법도 쓰고 관찰법도 쓰고 질문지법도 쓰고 면접법도 쓰고 설문지법도 쓰고 뭐 다양한 방법을 믹서시킨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왔다고 해도 투사법을 통해서 심층, 내면 세계를 들어가는 전문가가 상담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응답률이 높다 그러면 무조건 면접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4번에 주 목적 이외에 부수적 자료를 얻을 수가 있다. 또 그러면 6번에 비밀리 수행되면서 면접 환경을 표준화할 수 있다. 면접 환경을 표준화. 언뜻 보면 오는데 거기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단점은 사생활 침해까지라고 말하지만 응답자를 또는 클라이언트를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에 익명이 불가능하다. 표준화된 절차가 만들기가 어렵다. 또는 표준화된 절차가 결핍되기 쉽다. 정형화시키기는 참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유성 측정법, 소시오메트리라고 하는데 그 사유성 측정법의 결과를 그림으로 그린 것을 소시오그램, 행렬표로 그린 것을 소시오메트릭스라고 하는데 사유성 측정법은 집단 내자가 중요합니다. 집단 내 인간관계 또는 집단 역학을 조사하는 방법을 바로 사유성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개념의 1번에 1번. 그래서 집단 내자가 핵심입니다. 구성원 간 인간관계 및 집단의 성격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사유성 측정법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사유성 측정법의 유형에는 거기 보면 동료 평정법도 있고 추인법도 있고 또 그러면 지명법도 있습니다. 동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의 정도로 측정하던 종로 평정법인데 추인법은 집단 내 성원들에 관한 특성을 모두리 나열해 놓고 그 특성에 관계된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것은 추인법입니다. 우리 반에서 가장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은, 우리 반에서 가장 명랑한 사람은, 우리 반에서 수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은, 우리 반에서 다른 사람을 가장 잘 돕는 사람, 그 집단 내 구성원들의 특성을 모조리 나열해 놓고 그에 관계되는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던 추인법입니다. 그에 비해서 지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응답자와 관계된 사람을 적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 방학에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친구는 이번에 스터디 그룹을 짤 적에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응답자와 관계시켜서 사람을 선정하도록 하는 방법은 지명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델파이 방법은 여러 군데서 나오지요. 일명 전문가 합의법이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델파이법 또는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그 때문에 일반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반복되는 질의응답 속에서 문제의 해결책이나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방법을 델파이법, 또 그런가 하면은 전문가 합의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문제를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2번, 3번을 배경 지시로 보시면서 특징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됩니다. 델파이법은 조사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역사회복지론, 행정론, 정책론 다 출제될 수 있는 이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집단조사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중에서는 내용분석법을 보세요. 내용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관찰법과도 유사한데 관찰법은 현재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거든요. 현재라는 시점 속에서 자료를 수집해요. 그러나 내용분석법은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관찰은 같은데 관찰 대상이 현재 시점은 관찰법, 과거의 존재성을 가지고 하는 과거 시점은 내용분석법입니다. 보통 우리가 자료라고 할 때 자료는 1차 자료와 2차 자료가 존재를 하는데 1차 자료는 연구자나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1차 자료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2차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과거 완료 분사입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내용 분석법은 2차 자료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과거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보고서나 통계 자료나 기록물이나 또는 그림, 악보 이런 것 등을 통해서 그 내용을 분석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내용 분석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보시면 2차 자료 분석, 그 배경 지식 없이 바로 써서 미안합니다만은 어떤 1차 자료와 2차 자료 개념이 했었죠.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만든 자료는 1차 자료, 연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이미 과거 시점에 만들어져 있는 자료는 2차 자료라고 하는데 2차 자료 분석은 기존에 수집된 설문 조사 자료나 다른 조사자가 수집한 자료를 재분석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장은 사실은 2차 자료를 이용한 내용 분석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좀 그렇습니다. 1차 자료의 초점이 자료를 수집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2차 자료 수집의 초점은 자료 후 분석에 맞춰져 있다. 이런 것은 1차 자료와 2차 자료를 빼고 그 합치다 보니까 좀 문장이 좀 어설프게 됐네요. 어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넘어가십니다. 내용 분석을 보시면 그 개념 나와 있죠. 내용 분석은 인간 활동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사 전달이 뜻하는 의사 전달을 말로 하는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도 있지만 의사 전달을 음악으로, 악보로, 무용으로, 몸짓으로 또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하는 의사 전달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무용의 춤 사유할 때가 손가락의 방향이나 치마를 잡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의사 전달인데 바로 이 의사 전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치 꼭 기록물만 생각하는데 그러지만 않습니다. 하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2번에 보시면 의사 전달을 통해 외부로 표시된 표면적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계량적으로 거기다 동그래. 사실은 이 내용 분석법은 양적 자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입니다. 질적 자료를 특히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과거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바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내용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먼저 기존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자료를 질적 분석하고 그리고 그 질적 분석된 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시키는 것을 바로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질적 분석법과 양적 분석법을 모두 사용하지만 궁극적인 결과 보고서는 양적 보고서로 제출된다는 특징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또 내용 분석은 자료를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 연구자나 조사자는 그 자료를 만드는데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비관여적 접근이다. 비개입적 접근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에 보시면 아까 설명한 거 있죠? 질적 내용을 양적 자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이다. 내용 분석의 기본적 목적은 구어적, 비계량적 문서를 계량적 자료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5번에 대한 다른 표현을 6번에 적어 똑같은 말이지요. 내용 분석의 특징 3번에 1번에 보시면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문헌 연구의 일정으로 비개입적 연구이다. 드러난 내용뿐만 아니라 숨은 내용 그렇죠. 레이턴트, 잠재, 히든, 뭐든 숨은 내용도 분석 대상이 된다. 양적 분석과 질적, 조금 전에 설명했죠? 그래서 물론 질적 자료를 양적 자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이지만 시작은 질적 분석부터 시작해서 그 분석된 결과를 양적 자료로 이렇게 변환시키기 때문에 양적, 사실은 앞뒤가 바뀌어져야 되겠죠? 질적 분석 방법과 양적 분석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범주 설정에는 당연히 빼놓은 것이 없이 다 하되 서로 겹치는 것은 없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포괄성, 상호 배타성이 6번입니다. 포괄성과 상호 배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 이런 것들을 내용 분석법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 내용 분석법의 장단점, 수업이라고 해서 너무 많이 읽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 보시면 장점도 쭉 이렇게 보시되 특히 단점, 기록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물로 나타나지 않은 속성은 파악할 수 없다. 또 실제적인 타당도를 확보하기가 어렵다. 기록물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물을 가지고 올 때는 정확성은 했지만 그 기록을 남겼을 적에 그 사람이 남겨야 할 것을 남긴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소설을 쓴 것인지 자기의 가치관이나 정당색을 넣어서 기록을 남겼는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지, 거기에 보면은 기록물로 나타나지 않은 속성을 파악할 수 없으면서 진정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간다라는 말을 두 번째 했고, 문제는 이 기록물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능력 있는 코더, 해석자를 얻기가 어렵다. 이런 문제들을 단점에 넣습니다. 그 외에도 자료 수집 방법에서는 조사 대상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조사 대상 전체를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조사 대상을 가지고 설명할 적에는 조사 대상 전체를 전집 또는 모집단이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 집단을 표본, 샘플이라고 합니다. 전집, 보통 우리가 포퓰레이션이라고 하는 모집단에서 대표 집단이 아니라 샘플을 선정하는 과정을 표집, 말하자면 표본 수집이라는 게 아니라 표집이라고 해서 샘플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 거기에 표본조사 앞에 전집, 표본, 표집에 이런 그 개념 정리를 해놨습니다. 거기 보면 표본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때, 또 그러면 노력과 경비를 절약하고자 할 때, 정밀도를 높일 때, 특히 네 번째. 우리가 보면 자료를 수집할 적에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할 때가 당연히 정확할 것 같은데 왜 표본조사를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고 표현했을까?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게 되면 대상 모집단 구성 요소들 간의 서로 간의 영향에 의해서 왜곡된 또는 왜곡될 이런 자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 집단만으로 축소를 시키게 되면 서로 간에 주고받는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음으로써 오히려 전수 집단보다, 왜냐하면 전집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보다 정확도가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네 번째에 정밀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본조사가 오히려 전수조사보다 정확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같이 정행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거기 보면 표본의 대표성 확보라고 목표를 잡았습니다만은 먼저 표본 추출 과정, 샘플링 과정, 표집 과정입니다. 모집단을 정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한다. 이 모집단의 대표 집단을 어떻게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를 그래서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표본 프레임, 표집 틀이라고 합니다. 표본 프레임을 확보한다. 표집 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서울 시민의 출신 지역별 학력을 비교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론적으로 가서 서울 시민 1,100만을 가지고 조사 보도겠습니까? 하지요. 그러나 폐쇄 공간으로 만들어 놓고 유동성이나 이동성을 전면 실시하고 배제하고 하기 전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질적으로 조사를 할 때는 서울 시민이라는 모집단을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표본을 선정하고 즉 표집을 할 때는 어디서 해요? 바로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주민 명부에서 합니다. 바로 이 주민 명부와 같은 것이 표본 선정의 프레임이라고 하는 표집 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모집단을 선정하고 그리고 표본의 대표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표본을 뽑기 위한 표집 틀을 결정합니다. 주민 명부를. 그리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 표본을 추출할 것인가, 표집을 할 것인가, 확률적 표집으로 할 것인가, 비확률적 표집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나서 표본 크기를 결정하고 표본을 추출합니다. 말하자면 샘플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한 번쯤 나올 때가 됐다라고 여러분에게 정독, 시험 보기 전에 정독할 것을 제가 강력히 추천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집 과정 또는 표본 추출 과정이 때는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표본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전수조사를 할 수 없어서 모집단 전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없다면 대표 집단만 뽑아가지고 뭐라자고?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표본의 특성을 통해서 전집의 특성을 알아보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표본조사의 목표는 표본의 특성을 알아보자는 것이 아니라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자. 뭘 통해서? 표본을 통해서 알아보자는 거예요. 그 때문에 표본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뭐 다양한 작업이 다 중요하겠지만 특히 표본의 대표성 확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때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표본을 선정, 수집할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집의 유형, 표본 선정, 표집에는 샘플링, 표집. 표집에는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표집 가능성을, 모집단 구성요소 하나하나의 표집 가능성, 다시 그냥 구어처럼 한다면 모집단 구성요소 하나하나가 표본으로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놓고 표집하는 것을 확률적 표집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확률적 표집은 모집단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뽑힐 가능성을 똑같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확성이 높습니다. 여기 보면 확률적 표집에는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하지요. 1년, 구성요소 하나하나에 1년 번호를 부여하고, 그리고 아무런 변수의 개입 없이 무작위로 표본 수만큼을 선정하는 것을 단순 무선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체계적 표집, 체계적 표집은 계통적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동간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체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단순 무선 표집처럼 전 모집단 전체 구성 요소에 1년 번호를 부여하고, 1년 번호를 부여하고, 그리고 첫 번째 표본은 단순 무선 표집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일정한 간격으로, 즉 체계적으로 일정한 간격이라는 체계성을 가지고 표본 수만큼을 뽑는 것을 바로 체계적 표집, 계통적 표집 또는 동간, 같은 간격이라고 해서 동간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층화 표집, 사실은 한자로 보면은 층화 표집보다는 유층 표집이 맞지. 모집단 구성 요소를 특성이 같은 것끼리를 유유상종해서 끼리끼리 이렇게 말하죠. 유유상종. 특성이 같은 것끼리 몇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 하위 집단으로 나누는 것을 층이라고 합니다. 특성이 같은 것끼리 하위 집단으로 분류시켜 놓고 표집하는 방법을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층 표집이 한자의 개념으로는 맞습니다. 그에 비해서 군집 표집. 군집 표집은 모집단 내에 존재하는 많은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하위 집단만 선정해서 사실은 떨어뜨려 놓고 거기에서만 표집하는 방법은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 군집 표집은 본래 존재하는 하위 집단 중에 몇 개의 집단만 떨어뜨려 놓고 있기 때문에 일명 집락 표집이라고도 합니다. 집락 표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군집 표집. 바로 이런 것들은 모두 확률적 표집입니다. 그러나 확률적 표집에서 그 중에 특히 거기에 보시면 표본 크기 나와 있죠. 4번의 표본 크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서 표본 크기에서 특히 2번과 4번 체크해서 보시면 됩니다. 2번과 4번.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거기에 표집오차와 표준오차 개념 시험 전에 보시고 확률적 표집과 비확률적 표집을 쭉 넘어갔습니다. 확률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에 있던 단순 무선 표집, 다음 페이지 보면 체계적 표집, 유층 표집, 군집 표집, 그리고 단계적 표집이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시험 전에 직전이 되면 4개의 유형도 당연히 보셔야 되지만 양자의 비교를 가지고 양자,
그래서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 또는 유층 표집과 집락 표집을 정독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시험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유층 표집, 층화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모집단을 1번입니다. 집단 내 특질이 같은, 핵심이 바로 같은입니다. 집단 내 특질이 같은의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러 개의 하위, 특질이 같은 유, 하위자 나누고 층 이렇게 되는 거지요. 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었기 때문에 3번 하위 집단 내부는 똑같아.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었으니까. 그러나 집단과는 이질적이다. 그래서 6번에 보시면 정확하고 가장 엄밀한 표집 오차가 적어서 가장 정확한 정확성에 초점을 두는 표집 방법은 확률적 표집 중에서도 유층 표집이라는 것을 6번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군집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 내 본래 존재하는 하위 집단 중에 그렇죠? 경기도에 많은 시군구가 있지만 그 중에 하위 집단, 경기도의 모집단의 하위 집단, 그 중에 몇 개의 하위 집단만, 몇 개의 시군만 뽑아가지고 그리고 각각의 시군마다 읍면동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개의 읍면동만 뽑아가지고 다단 표집을 하는 거지요. 바로 이런 것이 군집 표집에서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단 내부는 뒤죽박죽일 건 당연히 이질적이지만 집단과는 짬뽕이라는 점에서 동질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확성보다는 빨리빨리. 그래서 보통 행정조사와 같은 경우에는 쓰는 것이 바로 여기 군집 표집이 되겠습니다. 신속성을 강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비확률적 표집. 비확률적 표집을 보시면은 비확률적 표집을 보면 의도적 표집. 의도적 표집. 의도적 표집은 의도랑 목적을 뚜렷이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자를 쓰면 유의 표집. 의도가 있는 한자, 유의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임의적 표집. 임의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좀 임의적, 우연적이죠. 우연한, 우발적인 우연 표집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할당 표집. 할당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저는 모집단의 여러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몇 개의 하위 집단을 구성한 후 그 집단에 알맞은 표집수를 할당해서 임의로 표집하는 법이 할당 표집입니다. 보통 연령별로, 성별로, 교육 수준별로 또는 뭐 직업별로 이렇게 할당하는 게 할당 표집입니다. 제가 굳이 여기에 줄까지 맞춰가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은 여기에서 이끌어가는 층화 표집과 할당 표집에서 끼리끼리 묶는 것은 이것은 정확성, 자료 수집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층 표집과 할당 표집은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 할당 표집 밑에 심화학습으로 쭉 정리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나서 곧잘 나왔던 것이 누적 표집이죠. 누적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합니다. 자료 수집 대상을 구하기 힘들 때 누군가의 소개로 자료를 또는 수집 대상을 구했다면 그 대상으로부터 소개받아서 하나씩 대상의 범위를 확대시켜 마치 언덕 위에서 조그만 주먹만한 눈덩이가 굴러 내려와서 그것이 아래에 될 때는 거대한 이런 눈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처음에는 참으로 미약하였으나 그것이 눈이 쌓인 언덕배기를 지어서 거대한 덩어리를 만들 것처럼 하는 것을 누적 표집 또는 눈덩이식 표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쇄 의료 표집 이렇게 하는데 처음에는 연구에 필요한 특성을 갖춘 소수의 표본을 찾고
그 표본을 통해 다른 사람을 소개받아 점차 표본호 수를 늘려가는 방법이다. 그래서 누적 표집은 질적 연구나 현장 연구에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다 의도적 표집, 의무적 표집 다 좋지만 그중에 출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확률적 표집에 대해서, 그중에 특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의 좀 정독을 여러분들이 꼭 해주시고, 층화 표집과 할당 표집의 공통점은 끼리끼리 특성이 같은 것끼리 묶어놨다는 점에서 정확성에서 장점이 있다는 것 똑똑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가 하면 눈덩이식 표집인 누적 표집이 또한 기출문제였고 또한 예상문제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단순 무전 표집 책이 다 좋지만 층화 표집, 군집 표집, 할당 표집, 누적 표집에 대해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 중요 표시를 해 놓으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질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